조선의 피바람을 일으켰던 최악의 폭군 연산군 폭주의 가장 큰 계기 중에 하나가 어머니 패비윤 씨의 비극적인 죽음 때문이었는데요. 사실 패비윤 씨의 죽음에는 석연치 않은 그런 구석들도 분명히 있어요. 패비윤 씨 이전에는 왕비를 폐선시킨 뒤에 죽음에까지 이르게 했던 사례는 없었거든요. 근데 사실 그 이전이었다면 죽이기까지 할 일은 아니었다. 우리가 냉정하게 평가해보면 태종도 왕비였던 원경하고 민씨하고 정말 사이 안 좋았거든요. 거의 극한 대립에까지 갔는데 쫓겨나거나 이런 일 없었잖아요. 여기에는 성종만의 확고한 신념이 있었다. 그리고 정말 놀랍게도 이 비슷한 시기에 또 하나의 희생자가 발생을 합니다. 두 여인의 죽음에 얽힌 뒷이야기. 그리고 이런 희생을 잇고 성종이 꿈꾸었던 이상적인 나라는 또 어떤 나라였는지 자세히 이야기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국대학교 사학과 교수 신병주입니다. 연산군을 낳은 어머니 우리 패비윤 씨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원래부터 중전이었을까요? 이거 지난 강의 조금만 들어도 아니다라는 거 알 거예요. 왜? 바로 이 성종의 첫 번째 왕비 바로 이 한 명의 딸이었잖아요. 공여왕후 한씨. 그래서 이 공여왕후가 돌아가시자 패비윤 씨가 왕비가 되는데요. 왕비가 되는 과정에 또 상당한 코스를 밟아 나가요. 조선시대 왕비가 돌아가시면 계비를 맞이할 때 후궁 중에서 승진을 시킨다라는 이런 원칙이 적용이 되었고, 패비윤 씨 같은 경우도 성종의 후궁으로 들어왔던 그런 인물입니다. 사실 이런 관례가 생긴 대표적인 사례가 세자빈의 경우였지만 문종 때의 경험이 바탕이 되는 거예요. 문종의 첫 번째 세자빈 희빈김씨, 공채 출신이었어요. 간택. 그런데 희빈김씨 결과적으로 압승술 쓰다가 쫓겨나고, 두 번째 공채 출신, 용모까지 고려해가지고 뽑았지만 워낙 술 많이 마시고 동성애까지 겹치면서 쫓겨난 순빈복씨. 이런 사례가 거듭되자 아이고 공채보다는 내신 좋은 사람 뽑아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뽑힌 인물이 바로 현덕왕후 권씨. 이런 사례가 있으니까 후궁으로 있다가 계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윤씨 같은 경우는 간택이 되었기 때문에 수기로 있었어요. 후궁 중에서 품계가 제일 높은 사람 누구일까요? 빈이에요. 빈. 후궁 중에서 올라갈 수 있는 최고 품계. 빈은 정일품, 귀는 종일품. 그 다음에는 이품직으로 소위 수기, 삼품직으로 소용 수경, 사품직으로 소원 수건인데 수기로 있다가 왕비의 케이스에 오르는 인물이 패비윤 씨다. 그리고 우리 드라마 보시면 상궁들도 많이 나와요. 궁궐 여성 중에 후궁의 마지막 품계 수건이 종사품이에요. 그 다음 직급이 종호품인데 바로 이 종호품이 상궁이에요. 전문직 여성 공무원으로는 최고 품계입니다. 그래서 패비윤 씨 같은 경우 어떻게 해서 뽑혔을까요? 미리 내신 관리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후궁으로 있을 때는 성격도 막 아주 좋다라는 검소하고 절약하고 해서 칭찬이 자자했다. 왕실의 최고 어른인 정의왕후가 이때 했던 말이 있어요. 윤 씨가 평소에 허름한 옷을 입고 검소한 것을 숭상하며 일마다 정성과 조심성으로 대하였으니 이런 큰일을 막질 만하다. 거기다가 또 이 윤 씨가 뽑힐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가 있었어요. 당시 연산군을 임신한 상태였어요. 보너스 점수까지 받아가지고 중전의 자리에 오른 패비윤 씨. 그런데 이 패비윤 씨가 확 달라집니다. 소위 말하는 본성을 막 드러내기 시작해요. 너무 투의가 심한 거예요. 특히나 이 성종이 다른 후궁들을 이뻐하고 이런 거를 보지를 못해요. 특히 이제 성종이 정씨와 엄씨라는 후궁을 아꼈는데 윤 씨가 임신한 몇 개월 후에 정씨가 임신하는 그런 상황까지 벌어지니까 후궁 정씨하고 엄씨가 자신을 비롯해서 이 원자까지 해치려 한다라는 투서가 올라와요. 근데 이게 나중에 보니까 자작극으로 밝혀져요. 더더구나 이 무렵 패비윤 씨의 방에서 비상하고 방향서, 뭔가 이런 압승술 같은 이런 글들까지 발견이 되는 거죠. 당연히 왕실의 어른들도 안 좋게 보게 됐고 쫓아내자는 의견도 있어요. 여기에 강력하게 이제 나선 인물이 성종의 어머니 인수대비. 그래서 이때 이 인수대비는 지금 주상의 사랑을 받고 있는데도 행동이 저 모양인데 혹시 뜻대로 되지 않는다면 이보다 더한 행동도 하지 않으리라 장담할 수 없다 하면서 이 패비윤 씨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경계를 했고, 그리고 이 인수대비 입장에서는 왜 이렇게 못마땅했냐 하면 요 무렵에 인수대비가 쓴 유명한 책이 있어요. 내훈이라는 책인데 안에서 갖추어야 할 교훈, 여성들의 도리를 강조한 바로 그런 책이에요. 그래서 이런 유교 이념을 아주 강하게 내세우면서 여성은 여성답게 이런 내용을 강조하는 책인데 결과적으로 인수대비도 나섰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성종도 폐위를 고민을 하게 돼요. 그런 상황에서 신하들이 상당히 반대하는 그런 사례들도 보이는데, 가장 핵심은 앞으로 왕이 될 원자를 생각해서라도 폐위까지는 안 된다라는 그 반대도 만만치가 않았어요. 거기다가 폐비윤 씨를 더 신경 쓰이게 하는 게, 성종 때 처음 같이 후궁으로 들어온 여인이 있었어요. 수기윤 씨라는 분인데, 이 수기윤 씨가 아이를 낳아요. 다행히 이때는 공주를 낳게 되지만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언젠가는 왕자를 낳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성종이 후궁이 많기는 많았어요. 왕비는 공예왕후 한씨, 폐비윤 씨, 정현왕후 윤 씨 3명인데 후궁이 9명. 그리고 그 사이에서 16남 12녀를 두셨는데, 세종하고 약간 비교가 되는 게, 세종은 왕비였던 소원왕후 심씨와의 사이에서 8남 2녀. 그러니까 왕비 쪽에 되게 충실했던 분이에요, 세종대왕은. 그런데 우리 성종 보시면 이 왕비와의 사이에 낳은 자식은 2남 1녀인데 비해서 14남 11녀를 후궁 쪽에서, 이 왕비와의 사이는 그렇게 좋지 않고 이 후궁을 되게 가까이 했음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드라마나 영화에서는 이 장면 꼭 나오는데요. 폐비윤 씨가 성종과 트러블이 있는 과정에서 용안에 상처를 냈다, 손톱 자국을 냈다. 이 실록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열려실 기술과 같은 이런 야사에는 나오는 내용이고, 특히 인수대비 입장에서 보면 이건 도저히 참지 못한다. 그래서 이 강력하게 인수대비도 이야기하고, 성종도 신하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폐서인을 시킨다라는 교지를 내리게 됩니다. 왕비의 자리에서 완전히 이제 폐서인으로 전락을 했고, 세자빈이 아닌 왕비에서 쫓겨난 첫 번째 사례가 됩니다. 이렇게 한번 왕비의 자리에서 한번 쫓겨나니까 그 다음에는 계속돼요. 연산군이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니까 연산군의 왕비가 바로 폐위되고, 또 우리 중종이 반정으로 왕이 되자마자 왕비가 아버지가 연산군의 처남 신수군의 딸이라는 이유로 또 바로 폐위돼요. 7일 만에. 이거 예전에 드라마 했어요. 7일의 왕비라는. 그래서 연이어서 또 왕비가 폐위되는 징크스를 만들어내는데 폐비윤 씨가 선도적인 역할을 했다. 그렇게 되면서 이 친정집으로 보내줘요. 그리고 바로 그 직후에 공주를 낳은 경험도 있었던 수기윤 씨를 왕비의 자리에 올리게 되고, 이 수기윤 씨가 나중에 중종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지난 후에는 인수대비가 이렇게 중심이 돼가지고 폐비의 집에 사람을 보내가지고 보고 있는데 뭐 화장하고 있고 뭐 반성의 기운이 전혀 없더라, 이렇게 보고를 해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인수대비나 이쪽에서 나름대로 좀 조작된 그런 보고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반성의 빛이 없다는 이유로 1482년에 사약을 받고 생을 마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연산군 때 지금의 경희대학교 근처에 무덤을 조성을 해요. 그래서 폐위가 되었을 때는 회묘라고 했다가 연산군에 잠시 릉으로 옮겨서 회릉이라고 했는데, 이게 나중에 서삼릉 쪽으로 옮겨가면서 원래 회릉이 있었던 자리라는 뜻으로 회자에다가 터기자를 써서 회기동. 그래서 우리 경희대학교 옆을 회기동이라고, 지하철역 중에도 1호선 회기역이 있죠. 바로 폐비윤 씨하고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성종이 강경하게 폐비윤 씨 사살을 주장했던 이유는, 아들이 다음 왕이 되었을 때 오히려 폐비윤 씨가 살아있는 게 더 걸림돌이 되고, 폐비윤 씨에 의한 정치 보복 같은 게 있을 수도 있다라는 이런 것도 상당히 염려를 했을 거예요. 그 하에 싹을 지워버리겠다. 그리고 사실은 성종은 죽으면서까지도 이 폐비윤 씨의 일을 거론하지 말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연산군한테도 사실은 최대한 그 상황을 잘 모르고 있게 하고, 연산군도 결국 정현왕후 윤 씨의 아들로 입적이 돼요. 근데 훗날 연산군이 이 사실을 알고 광적인 복속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이 성종의 원칙 중에 하나가 유교 이념이 바로 서는 나라 조선. 이런 상황에서 유교 이념에서 여성들에 대해서는 아주 조신하면서도 남편을 잘 따르는, 나중에는 아들까지, 이런데 정말 최선을 다하는 게 진정한 여성의 모습이다. 이게 어떻게 보면 성종이 만들고 싶어하는 유교 국가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이런 모습인데, 성종이 이런 유교 이념 확립을 위해서 사실은 그 당시에 많은 승려들이 반대에도 무릅쓰고 도첩제라는 제도까지 폐지해요. 도첩제는
승려가 되는 자격증 같은 거, 이걸 폐지했다는 건 승리 아예 하지 마라 이런 식이에요. 유교 이념을 강화하고 불교를 억누르는 그런 조치였다라는 거죠. 이런 신념을 가진 성종의 입장에서는 폐비윤씨라는 존재는 자신이 지향하는 유교 질서 확립에 가장 장애가 됩니다. 먼저 왕실에서 본보기를 세워야 한다. 바로 이런 요즘 표현을 하면 시범 케이스를 할까요? 그리고 정말 이때 비싼 상황에서 희생당하는 그런 또 여인이 있어요. 이게 오우동입니다. 예전에 드라마나 영화, 만화 같은 거 이렇게 보면 기생 모자 쓰고 있어서 다 기생을 아는 분들이 많던데 사실 오우동은 뼈대 있는 사대부주 주스였어요. 영화라든가 이런 포트 같은 데 이렇게 보면 오우동 막 담뱃대 물고 있는 것도 있어요. 이 담배 아직 나오지도 않았을 때거든요. 임진왜란 이후에 나오는데 그런 것들도 너무 과장된 표현이구나 라는 걸 알아둘 필요가 있다. 그 아버지가 양반이었고 또 남편은 왕실의 종친이었던 태강수 이동이라는 사람이에요. 왕의 직계 아들은 대군, 군, 그 다음에 도정, 정 이렇게 해가지고 선대를 내려올수록 근친 관계가 좀 낮아지는 그 최소 직급 중에 하나가 수예요. 그래서 태강의 수 이런 뜻이고 다 전주이시라는 거죠. 왕실 종친이라고 하는데 사실 기록에 보면 오우동의 남편이 먼저 바람 피워요. 그 영병비라는 기생이 바람이 나서 본처인 오우동을 쫓아내려고 하는 상황이었고 그 과정에서 오우동이 간통을 했다. 이런 오명을 씌워서 감찰기관에서 조사했는데 사실 오우동은 이때 무죄였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판결로는 태강수하고 그냥 오우동 살아라 결론을 내렸지만 남편이 오히려 오우동을 먼저 쫓아내는 그런 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열받는 거죠. 그때부터 복수의 시작이 거듭됩니다. 그래서 실록의 전체 기록을 보면 무려 17명의 남자하고 사귀기도 하고 정을 통하기도 하고 근데 이게 또 파격적인 게 왕실의 종친부터 심지어 노비까지 제일 처음에 상대했던 사람은 은장, 은을 만드는 장인 그리고 또 과거 시험을 합격해가지고 막 기분 좋아하는 사람하고 또 불러가지고 또 간통을 했다. 심한 경우는 또 전이감 생도라 그래가지고 요즘으로 치면 의대생 하나 또 꼬셔가지고 또 했다. 이때 또 만난 남자들의 이름을 문신으로 새겼다. 그래서 이 오우동이 간통 사건들이 계속 보고가 되고 이러니 결국 의원부에 끌려왔고 시대의 스캔들이 조선이 완전히 뒤집어져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병조판서였던 오우수, 요즘으로 치면 국방부 장관, 대사원, 검찰총장 이런 이름까지 오우동 리스트가 쫙 퍼져나가요. 그러면서 이제 조선에서 또 한 번의 큰 논란이 벌어집니다. 사실은 실제 간통죄는 곤장 정도 치거나 이런 정도로 이제 끝나는데 오우동은 조형에 처해졌다. 목을 매가지고 처형을 당하는 형벌을 당하는데 사실 오우동 입장에서는 되게 억울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세종 때 한성판윤 딸이었던 유감동이라는 인물이 음란하다는 이유로 남편에게 버림을 받은 후에 이제 기생신분이 돼요. 그 과정에서 40명 만났는데도 큰 처벌 안 받아요. 단지 이제 노비로 됐다가 그것도 세종 때 다시 이제 불러들이고 이런 전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우동은 사형이 집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때도 신하들은 7대3의 비율로 오우동을 처형까지는 아닙니다 했을 때 이 워낙 성종이 강력하게 오우동 처형을 밀어붙여가지고 결국 1480년 생을 마감을 하게 돼요. 폐비윤 씨가 1479년에 쫓겨나가지고 결국 82년에 사역받고 오우동은 80년에 처형이 되었으니 거의 똑같은 시기에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이것이 가지는 공통점이 있다는 거죠. 오우동하고 간통했던 남자들은 대부분 처벌도 받지도 않아요. 이거 완전히 남성 중심의 시각이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선 사회를 보면 15세기까지만 해도 남녀 차별이 그렇게 심하지가 않았고 여성의 지위가 상당히 강했던 그런 사회예요. 그래서 성종을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면 13살의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른 후에 왕세자 교육을 제대로 안 받았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정말 엄청난 노력 그리고 이 조선의 최다 경연왕이라는 타이틀이 붙을 정도로 학습에 전념을 하고 또 이것을 바탕으로 신하들하고 항상 소통을 하고 비판까지 이 대간들의 영향력을 키워서 유교 이념의 국가를 만드는 데 있어서 상당한 성과를 보였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남성 중심의 사회상을 지향하는 움직임은 분명히 있었고 그 과정에서 폐비윤 씨와 오우동이 처형당하는 아픈 역사가 있었다. 그 시대에는 남성 중심의 사회로 가는 것이 진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의 관점에서 보면 상당히 시대에 역행하는 부분도 있다. 성종은 그 성과는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완성할 성자를 쓰는 성종이라는 묘를 받았습니다.